안녕하세요. 희동이의 작가사전 희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희동이처럼 보이기 위해서 턱받이를 해봤습니다. 네, 진짜 턱받이는 아니고요. 티슈로 턱받이처럼 해봤는데 다음엔 진짜 턱받이도 하고요. 희동이의 상징인 공간 젖꼭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창 아시안컵이 있는데 저는 먼저 EPL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PL이 토요일부터 해서 2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먼저 첫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널의 경기가 21시 30분 웨스트햄의 홈구장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두 팀 다 런던을 연고지란 팀인데요. 웨스트햄은 현재 8승 4무 9패 승점 28점으로 12위, 아스널은 12승 5무 4패 승점 41점으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두 팀 간 승점 차이가 커서 순위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요. 웨스트햄은 9위인 울버햄튼과 11위인 에버튼과 승점 차이가 불과 1점씩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아스널은 4위인 첼시와 3점, 6위인 레스터와 3점 차이로 역시 중요하죠. 웨스트햄은 21라운드에서 아르나우토비치의 두 골로 브라이튼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아스널은 자카, 라카제트, 아론 램지, 오바메양의 골로 4대1로 이겼습니다. 풀럼에게 이겼습니다. 아스널은 현재 아직 주전 대다수가 부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스쿼드 변경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스트햄은 장신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와 앤디 캐롤로 고공 플레이를 즐기는 편이죠. 그래서 플레이는 조금 투박한 편입니다. 아르나우토비치가 193, 역시 앤디 캐롤도 193, 둘 다 장신이네요. 그 키 몇 cm만 젖대주면 좋겠습니다. 멤버는 당연히 아스널이 좋고 전력도 좋은데 웨스트햄은 강한 피지컬로 압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즐기고,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 자연 발은 조금 느린 편이고요. 그래서 팀 컬러가 상반된 두 팀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0시에 브라이튼 대 리버풀의 경기가 브라이튼의 홈인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리버풀은 21라운드에서 맨시티에게 무패 질주를 저지당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데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팀들도요, 그리고 어떤 강팀의 명감독들도요, 연승 계속한다고 무패 질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리버풀은 현재 17승 3무 1패 승점 54점으로 리그 1위, 브라이튼은 7승 5무 9패 승점 26점으로 리그 13위에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라운드에서도 파울 9개를 범하면서 비교적 파울이 높은 편입니다. 리버풀의 공격의 핵심은 바로 마누라 트리오입니다. 마네, 피르미누, 살라, 이 세 명이 발도 빠른 편이고 당연히 옵사이드도 잘 뚫는 편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의 수비를 잘 요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브라이튼은 이 세 명을 상대로 어떻게 파울을 줄여야 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은 FA컵에서 센터백인 데안 로브렌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로브렌은 좀 수비에 구멍이 많아서 빠져도 크게 수비에 허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져도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네티즌들도 있더라고요. 동일한 시각에 번리 대 풀럼의 경기가 번리의 홈구장인 터프무어에서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22라운드로 이제 후기에 접어들어가는데 치열해지는 두 가지가 하나는 챔피언스리그가 걸려있는 4위까지의 싸움, 그리고 다른 하나가 강등권인 18, 19, 22 이거 탈출이,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팀들의 탈출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번리는 현재 5승 3무 13패 승점 18점으로 16위, 풀럼은 3승 5무 13패 승점 14점으로 19위에 있습니다. 강등권이죠. 양팀의 승점 차이가 불과 4점 차이이기 때문에 강등권을 탈출한 번리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팀끼리 경기는 강팀끼리 경기로 재미가 있고요. 강등권과 그 언저리에 있는 팀들은 또 그대로 또 재밌는 것이 EPL의 특징입니다. 번리는 지난 허더스필드와의 경기에서 센터백인 신들러가 퇴장당해서 풀럼의 경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백이 빠졌기 때문에 주전이기 때문에 수비의 구멍을 잘 메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각 카디프 대 허더스필드와의 경기가 카디프의 홈구장인 카디프 스타디움에 서 있습니다. 카디프 역시 5승 3무 13패로 승점 18점 17로 강등권 언저리에 있고요. 허더스필드 타운은 2승 4무 15패 승점 10점으로 20위, 현재 지금 최하위입니다. 강등권 탈출은 거의 힘들 것 같고요. 항상 모든 팀들이 강등권에 있을 때, 박싱데이 때 강등권을 탈출하지 못한 팀들은 그대로 강등됐던 것이 EPL의 전통입니다. 양팀 다 패스 미스가 작고 실점도 높은 편입니다. 역시 같은 시각에 크리스탈 팰리스 대 와포드의 경기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구장인 셀허스트 파크에 서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명물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크리스탈 걸들과 크리스탈 팰리스 상징인 독수리를 멋지게 슝 날려서 안착시켜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 크리스탈 팰리스는 현재 6승 4무 11패 승점 22점으로 14위에 랭크되어 있고, 와포드는 8승 5무 8패 승점 29점으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와포드는 7위인 레스터랑 승점 차이가 불과 2점이기 때문에요. 7위까지 갈 수 있는 유로파리그에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와포드는 잼스도 나쁘지 않고, 역시 와포드의 주포인 디니가 현재 지금 상태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득점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디니는 앞에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넣어서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단 와포드는 앞에 본모선에서 무려 주전에 4명이나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포인 디니가 옐로카드 받은 것이 크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그 4명이 중에 단 한 명도 옐로카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받았다가는 다음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시각에 레스터 대 사우스햄튼 경기가 있는데, 레스터의 홈인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같은 경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마지막 같은 경기인데 축구 팬들은 아쉽겠네요. 한 경기 같이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레스터는 지금 9승 4무 8패 승점 31점으로 7위, 사우스햄튼은 3승 7무 11패 승점 16점으로 18위입니다. 레스터는 지난 라운드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레스터다운 경기를 했고, 그리고 주포인 바디도 바디다운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오랜 부진이 지난 라운드 강팀인 첼시 원정을 가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0대0으로 비겨서 오랜만에 강팀을 상대로 끈적끈적한 경기를 해서 좋은 분위기고요. 특히 사우스햄튼의 골키퍼 데이비슨 치렀죠. 앵거스건 외모도 선방하는 것도 맨유의 다비드 데헤아를 보는 것과 같이 흡사해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레스터와 바디가 앵거스건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2시 30분에 첼시 대 뉴캐슬의 경기가 첼시의 홈인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있습니다. 첼시는 현재 13승 5무 3패, 승점 44점으로 4위, 뉴캐슬은 4승 6무 11패, 승점 18점으로 1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첼시는 지난 라운드에서 사우스햄튼을 홈에서 상대하면서 좀 지루한 경기를 보였고요. 그때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첼시의 최전방 공격수인 모라타는 정말 제가 보기엔 개를 깎고요. 이 말을 모라타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개를 깎고 사리 감독의 고민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지루도 부상당해서 힘든 상황에 있고 에이스인 아자르는 좀 몸이 무거운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었습니다. 게다가 전반 35분에 윌리안마저도 무릎 부상을 당해서 스스로 주전자는데 그런 경우에 장기 부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리 감독의 고민이 많을 것 같고, 특히 파브레가스가 지난 라운드에서 첼시 고별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공백이 크긴 큽니다. 그리고 뉴캐슬도 공백이 큰데 바로 우리의 기성용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 때문에 지금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뉴캐슬은 기성용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는데 이번에 빠지니까 전력의 공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존조 셜비가 부상에서 회복되어서 앞에 경기에서 나왔었습니다. 단 존조 셜비는 멘탈이 좀 독특한 선수라서 필드의 코미디언 같은 선수죠. 게다가 또 기복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존조 셜비의 회복이 뉴캐슬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가장 큰 숙제이고요. 일요일 22시 15분엔 에버튼 대 본머스의 경기가 에버튼의 홈인 구디슨 파크에서 있습니다. 에버튼이 이번 시즌 저조한데 에버튼이 현재 7승 6무 8패, 승점 27점으로 11위, 본머스는 8승 3무 10패, 승점 27점으로 동점으로 12위. 이건 그야말로 승점 6점짜리 경기죠. 양팀 다 무승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 어떻게든 승패가 그래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버튼은 지금 홈 무승이 너무 오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홈팬들 불만이 아주 커질 것 같고요. 본머스는 득점은 높은 편인데 실점이 높아서 두 팀 간의 골 득실률은 0대 마이너스 9점으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1득점을 선취골을 넣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14시 1시 30분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인 토트넘 대 맨유 경기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홈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흥민입니다. 왜냐?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도 가장 핫할 수밖에 없고 리그 전체에서도 가장 핫할 수밖에 없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번 경기 후에 아시안컵 차출을 위해서 아랍에미리트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밖에 없지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아시안컵 차출이 있지만 맨유 경기이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이 없는 동안에 페이스를 유지해서 승점을 차근차근 잘 쌓아야 하고요. 이번 라운드에서 저는 손흥민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색인가요? 이 말을 잉글랜드에 있는 토트넘 팬들이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네, 조심할게요. 쉿. 토트넘의 중요한 점은 무농사가 없습니다. 즉 토트넘은 무승부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어떻게든지 이기든 지든 승부를 결정지을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 토트넘의 공격의 핵심은 다들 아시겠지만 데스크입니다. 델레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 이 4명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이 선수의 특징이 토트넘은 아마도 4-2-3-1로 공격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 전술은 공격 이선이 막강해야 극대화되는 전술인데 토트넘의 공격 이선은 리그 전체 최고입니다. 이선이 손흥민, 에릭센, 델레알리, 그리고 백업으로 루카스 모라, 라멜라까지 있으니까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막강한 이선 라인인 것이죠. 손흥민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저 말고도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바라겠죠. 맨유는 지금 조제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로 소샤르 감독 대행으로 지금 계속 경기력과 득점력이 회복되고 있는데, 이번 라운드의 토트넘전이 맨유의 소샤르 감독의 검증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맨유는 소샤르 감독 이후로 약팀만 상대하다가 이번에는 강팀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소샤르 감독으로서는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것이죠. 그래서 토트넘전에서 검증받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맨시티 대 울버햄튼의 경기가 15일 화요일 5시에 맨시티의 홈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요. 맨시티는 현재 리그 1위 팀인 리버풀과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해서 분위기 좋은 편이고요. 리버풀과 승점 차이가 불과 5점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승점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우승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맨시티는 현재 16승 2무 3패, 승점 50점으로 리그 2위, 울버햄튼은 8승 5무 8패, 승점 29점으로 리그 9위에 있습니다. 아구에로 역시 지금 득점 4위인데 득점 1위인 1위 3위랑 4골 3골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득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맨시티는 2월 되면요 아스널, 첼시 등 강팀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팀들을 상대할 수 있을 때가 승점 쌓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시안컵은 팔레스타인 대 호주의 경기가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호주가 1차전에서 요르단에게 패해서 이번에 첫 희생자가 됐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호주한테 안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대부분 우승 후보들은요, 대회 우승 후보들은 1차전에서 모든 전력을 쏟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힘을 분산해서 전력을 쏟으면서 마지막에 전력을 투구합니다. 그래서 호주도 아마 그렇게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질적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프랑스는 첫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경기를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폭발하면서 음바페가 폭발하면서 결국에는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2010 나방호 월드컵 때 스페인은 징크스를 하나 깼는데요. 뭐냐면 첫 경기인 스위스에게 패했습니다. 월드컵의 징크스 중에 하나가 첫 경기 패한 우승 후보들은 다 우승을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거든요. 하지만 스페인은 그 징크스를 보기 좋게 깼습니다. 깨고 첫 경기 스위스에게 패했지만 나머지 다 이기면서 다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 역시 필리핀 때 점유율은 70% 넘게 거의 80% 육박하면서 압도적인 기력을 보여줬지만 득점은 1점밖에 못해서 조금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키르기스탄과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점점점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 우리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나라거든요. 특히 저는 오히려 필리핀이 세계적인 명장인 에릭сон 감독이 부임하면서 필리핀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필리핀과는 다른 수비에서 일정한 간격, 미드필드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경기력이 꽤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키르기스탄과의 경기가 중국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 최약체로 분리되고 있는 키르기스탄이 거의 템백에 가까운 수비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뒷공간을 자주 내어주면서 우리 에이스인 손흥민의 빠른 발에 농락당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말을 13억 중국인들이 듣기 싫어하겠네요. 모두 쉿! 왜냐하면요, 한중일 축구 스타일 다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네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이란은 조별 경기에서 우승 후보인 그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던 아르헨티나를 상대하면서 거의 10백의 점수를 구사했습니다. 선수 10명이 초반부터 거의 하프라인을 넘어오지 않고 수비만 전념하다가 뻥 차서 뛰어가서 득점하는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이란은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전술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단체전, 아니 개인전 세계 최고 탑 클래스입니다. 심지어는 아시아인들에게는, 황인들에게는 불리한 스포츠인 육상과 수영에서마저도 거의 탑 클래스로, 거의 육상과 수영에서도 엄청난 메달을 가져오면서 대회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단체전 5명이 하는 농구까지는 그나마 낫고, 그보다 많은 단체전 대회에서는 별로 두각 나타내지 못합니다. 중국 인구 13억 아닙니까? 그 13억 인구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요, 중국도 지금 외동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이 주목받는 것에는 엄청 강합니다. 하지만 단체가 하는 경기에서는요, 한 명이 주목받기 위해서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뻥뻥 내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기가 중거리 슛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각도가 없는데, 그리고 다 막혀있는데도 중거리 슛 뻥뻥 차서 홈런 많이 날리는 걸로 유명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정서 자체가 자기가 돋보이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골 넣을 상황이 열려도 패스를 하는 경향이 강해서 일명 스치타카라 부르죠. 그렇게 해서 패스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피지컬적인 축구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빠른 축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잉글랜드 이런 나라의 축구를 선호하는 편이죠. 그게 한중일 축구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예, 이것으로 저의 오늘 축구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불금입니다. 멋진 불금 보내시고 멋진 주말 보내십시오. 희동이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